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조금 전에 보내드린 대로 공식적인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이 이제 세 번째가 됐죠. 그런데 출마하기 전부터 벌써 후보 단일화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권의 대권 셈법 조금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될 마지막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원팀 구성과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제 대권 선언을 오늘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 전에 뭐 하느냐 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본인도 서울시장 출마할 때는 안 할 것 같은 뉘앙스로 언급을 했는데 다시 출마를 한 이유는 뭘까요? 그 다른 선택지가 없죠. 네. 네, 뭐 어쨌든 본인이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고 이제 서울시장 출마도 국민의힘과의 합당 논의도 계속 있었고요. 네. 어떤 정치에서 계속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밝혀오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 국민의힘과의 합당이 무산된 이후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봅니다. 본인의 정치 활동을 위해서는 대선 출마 외에는 다른 뭐 수단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출마할 것으로 봤고요. 그 내용 중에 이제 보면 어쨌든 기존 정당과의 차별화된 제3후보로서의 어떤 자기 정체성을 메시지로 밝힐 거라고 봤는데 뭐 실제 내용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과연 이제 국민이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일까? 지금 뭐 국가 선진화 또 지난 정치 10년간의 경험이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비전을 밝히셨는데 안철수 대표의 지난 10년의 정치를 성공한 정치로 평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발판이 된 대선 행보, 이게 과연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예.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야권 대선 구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고 그중에서도 끝까지 완주를 할 것이냐, 단일화를 할 것이냐, 야권 후보들과요. 이런 것도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완주를 할 생각으로 출마 선언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10년 정치 생활을 이제 새 정치로 시작을 했는데 10년 정치 생활을 연착륙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출마를 했다고 보고 어쨌든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를 못 내는 정당이 내년에 치를 그 지방 선거를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의 진로도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지렛대도 갖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본인의 공간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스스로 말씀하시기에 3월 9일 이전에는 국민의힘과 어떤 방법으로 같이 한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완주할 의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륙하는 차원의 출마 선언이 아니고 연착륙하는 차원의 출마 선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안철수 대표가 완주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야권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저는 여권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현재 40%를 넘지 못하는 지지율 하에서 대통령이 40%거든요. 이번에 39%로 떨어진 결과가 나왔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이 30%대에서 떨어졌어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제 42%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자구도가 되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이게 1대1 구도가 되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만 갖고는 승리를 보장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개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립각을 부각시킬 것인지 여부도 야당, 여당의 다자구도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완주 여부는 저는 오히려 여권의 이재명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대립각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으로 다시 좀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좁혀서 질문을 드려보자면 금요일에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이때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도 좀 단일화 여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최종 후보가 누가 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단일화는 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후보의 의사가 선대위원장을 누구로 할지 또는 선대위원장이 복수를 할지 단수를 할지 어떤 권한을 줄지 이거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오실 가능성이 이곳저곳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의 이전의 선대위원장 그 양상을 보면 완톱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실권을 다 갖는 이런 선대위원장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김종인 위원장의 의사와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의 또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조금 방정식이 좀 복잡해졌죠. 네. 그러나 어쨌든 단일화가 깨질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의 앞으로 정치 행보 자체가 그렇게 진취적이고 이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큰 변수 없이 단일화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민주당 쪽에 손해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게? 네, 일정 정도 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뭐 안철수 후보는 누가 봐도 지금 뭐 국민의힘과 그 정치 노선을 같이 하고 있고 예. 최근까지도 뭐 합당 논의를 해왔던 뭐 정치적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출마는 이 다자구도로 봤을 때는 보수의 분열로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예. 단일화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지금으로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긍정적 전망을 하고 계시지만 안철수 후보를 아시는 분들은 예.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하는 대로 또 의도하는 대로 그렇게 원만한 과정을 거칠 것이냐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직전에 했던 국민의힘과 합당 논의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안철수 후보는 대의를 강조하지만 본인의 정치적 어떤 이 방향이나 전망이 항상 바닥에 깔려 있고 그게 합당 논의도 마찬가지고 단일화 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때 단일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대선이라는 큰 일정이 있었고 또 합당이라는 어떤 새롭게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일화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민님과의 우호적 그 환경을 조성하는 필요성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예. 사실상 이번 대선은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어떤 마지막 결단이고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과연 대의를 위해서 이제 본인을 모든 걸 내려놓고 던지는 모습의 단일화가 가능할 것이냐 쉽지 않을 거로 보거든요. 과거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네. 2012년 대선 때의 모습도 그렇고요. 흔쾌히 단일화에 응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돕고 정권 교체를 위한 과정으로 가는 것이 과거에 안철수 후보가 해왔던 정치 행보 그리고 현재의 입지 그리고 향후 정치를 해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생각만큼 순탄한 과정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11월 5일에 뭐 네 후보 중에 네 후보 지금 다 가능성이 있지만 지지율 1, 2위면 비교한다면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 선대위 쪽에 들어올 수 있다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다면 그때도 들어오실까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선대위원장은 이제 당의 선대위가 꾸려지잖아요, 종합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비춰봐도 그렇고, 예. 김종인 위원장의 역량을 비춰봐도 그렇고, 후보가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네. 선대위 체제에 대해서 후보 측과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죠. 어떤 체제로 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종인 위원장의 완탑 체제로 갈지, 아니면 복수의 선대위원장을 할지, 이것은 사실 경선 구도 내지 어떻게 보면 야권의 통합 후보의 선출 방법, 예. 또 여부 이런 것들과 또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이 정치 환경을 고려하면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입장이시라면 저는 그 선대위원장의 어떤 체제 여부는 상당히 협의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나와서 복잡해졌지만 예. 선대위 꾸림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공간을 놔둬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큰 변수 못 되겠다. 따라서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으로 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거의 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윤기찬 부위원장님이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오시긴 오시네요. 아니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 정도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말씀드렸죠. 오시지만 오실 가능성이 크지만 본인도 안 간다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네. 애당초부터 후보자가 선출이 되면 뭐 갈 생각 있다는 취지에 발언하셨기 때문에 다만 그 선대위 체제가 어떤 체제로 구성되는지가 이제 아직 네. 미완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다소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 지금 워낙 57%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 상황 하에서 본인들의 조그마한 이해관계 내지 생각의 차이는 저는 충분히 극복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한번 여쭤볼까요? 저는 어제 토론은 제가 다 끝까지 봤는데 예. 다소 후보자들이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감정적 골이 있는 것도 노정이 됐어요. 그러나 어쨌든 상당히 그 선관위원장이 서면을 통해서 품위 있는
토론을 원한다 또는 품위 있는 경선운동을 원한다라는 서면을 다 발송을 했거든요. 네. 그런 영향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상당히 자제하는 모습은 보였다. 그래서 어제는 뭐 핵 문제나 기타 국가 부채 문제 이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이 묻어나는 괜찮은 토론이었고 예. 감정적 대립도 특정 선을 넘지 않는 저는 그런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상대당이지만 중간중간 모니터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 그동안 이제 쭉 토론해 보시면서 눈에 띄셨던 부분 네, 있으실까요? 네, 뭐 일단 어제 토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기존 토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상대방을 자극하는 막말이나 실언도 있었고 예를 들면 꼬준표, 네. 또 빈깡통 뭐 이런 말씀들이 이제 정책 비판의 용어죠. 뭐 그 실제 작정하고 준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말씀을 상대방이 들었을 때 아프면 이게 이 성공한 정치적 비판인데 불쾌하거나 기분이 나쁘다는 것은 성공한 정치적 공격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 지금까지 10번의 토론회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전개됐는데 지금 뭐 변호사님 말씀대로 토론의 분위기는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결국에 본질적으로 지금까지 보여줬던 토론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좀 보였던 게 국가 부채에 관련된 질문을 준비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추가 재난지원금의 이슈를 제기를 하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이슈를 어느 정도 주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해 왔던 것 같긴 한데 다시 그거에 대해서 역으로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만 준비했지 답이 없는 그 이슈 제기를 하신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10번의 토론과 마찬가지로 토론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상대적으로 꽤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내용에서의 준비라든가 어떤 정책적 준비의 부족함은 여전히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제가 마지막 토론이었고 제가 예, 하나만 예. 저도 어제 그 토론을 봤는데 네. 그럼 국가 부채를 어떻게 줄이겠느냐, 늘리지 않겠느냐 이거 답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것을 능동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분명히 방안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줄이는 것은 안 쓰는 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아껴 쓰는 게 방법이고 빚을 안 내는 게 방법인데 그거를 어떤 방안이 있냐라는 것에 대한 답이 없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알겠습니다. 어제가 국민의힘 마지막 토론회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후보 간의 비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기서 한 대학교 그 게시판인가요? 거기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캠프 관계자가 나의 아빠가 그 당협위원장인데 지역에 윤석열 후보 지지율 끌어올리지 않으면 공천 주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글이었어요. 근데 그 글은 지금은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것 때문에 후보들이 또 서로 공방이 오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고 대학교 그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린 그 당사자가 글을 또 내렸다고 하고 뭐 이 막판에 가서 뭐 이상한 얘기들이 막 도는데 저희 캠프에 그 무슨 공천 가지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실 만한 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지방선거 공천 추천권을 박탈을 해야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내가 그래 안 하는가? 내 모르는 것 같아도 전국 당협을 손바닥에 다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께서도 지방선거 공천권을 뭐 빼앗아 버리겠다 이런 식의 또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되는 윤석열 후보나 정치를 26년 했다는 홍준표 후보나 정말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민주당도 굉장히 끝까지 치열을 했고요. 근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여서 이제 끝나면 바로 5일 이후에는 원팀을 구성해야 될 텐데. 저는 저 공천권과 관련된 논쟁은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저 부분은 국민이 볼 때 굉장히 구태로 보거든요. 네. 저 부분은 문제를 제기하거나 거기에 대한 반박하는 두 분 다 사실은 그걸 전제로 하고 있어서 예. 저 부분은 조금 두 분 다 마이너스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그쳤기 때문에 완팀 구성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완팀 구성으로 필승의 경쟁력을 획득하는 건 아니죠. 예. 완팀 구성 플러스 중도에 있는 중위권에 있는
또 무당층 분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2030이라고 특정 세대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을 어떻게 그분들의 지지를 이끌어서 필승 전략을 마련할 것인가. 저는 이것이 더 후보가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잠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언급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매표행위다 이렇게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지급 때마다 선거를 앞두고 시점에서는 항상 매표행위라고 했는데요. 금권 선거 얘기도 나왔습니다. 예, 금권 선거라고 얘기하고 과연 우리 국민들이 재난지원금 지원한 것을 가지고 지지 성향을 바꾸거나 투표에 영향을 미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실제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이든 아니면 제한적 지급을 하든 간에 비판하시는 분은 비판하시고 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하시거든요. 예. 지금 시점은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면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 그리고 또 20, 30대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시점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시점상으로 이제 정기국회 본 예산이 만들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영하는 건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그 논의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으로 보고요. 예.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제 계속 그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 관련해서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다만 이제 당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느냐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말씀도 당과 정부가 협의해서 결정할 일이라는 거를 전제 해놓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게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된 발언이라든가 뭐 금권 선거라든가 이거는 뭐 합당한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거를 의도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선거를 의도한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앞으로 주겠다는 것도 아니까 앞으로 이렇게 재난이 닥칠 테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주겠다 이게 아니고 과거에 들줬으니까 더 주자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발상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50만 원대인데 사실은 100만 원대를 줘야 되는데 50만 원 부족하니까 이걸 채워주자. 글쎄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야 재난지원금 기존에 받은 거 갖고는 내가 재난을 다 충족시킬 수 없었어. 더 달라고 요구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영업자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완이 아니고 전 국민을 더 주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본 예산이 이미 편성이 돼 있는 상태예요. 604조인가 이렇게 네. 편성이 돼 있단 말이죠. 거기에 정부에서 이 재난지원금 관련된 수요가 있었다면 미리 넣었어야 되는데 넣지도 않았죠. 예산 심의가 지금 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단계적 완화 이런 조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국민이 손해를 볼지 여부에 불투명해요. 오히려 방역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역 조치에 대한 수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병상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는 박수 쳐드렸을 텐데 네.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겠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지난 2020년도 예산이 2조 증액을 했어요. 이건 10년 만에 처음 증액을 한 겁니다. 보통 국회에서 예산을 항목별로 증액하는 항목이 있으면 또 깎아요. 네. 그래서 통상 맞추거든요. 이번에는 2조를 7조 증액하고 5조 낮췄기 때문에 2조가 증액이 됐어요. 근데 재정 수지를 보면 세금 수입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54조가 손해 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저렇게 50조 들어가는 이런 큰 돈을 여기다 써야 되겠는지 저는 국가 지도자로 출마하신 분이 저걸 만약 깊이 생각한 것이라면 좀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경기도에서도 그렇고요. 지난 2월 달 1, 2, 3차 재난지원금 때도 예. 이게 이제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활성화 효과도 있었고요. 자영업자들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해내고 그나마의 지금 그 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 도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국민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예. 국가의 재정 부담이 다소 있더라도 국민이 절박한 위기에 있을 때는 적극적 재정 지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2020년 그 재정 정책의 기조도 그랬고요. 2022년의 예산의 기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올해의 세입이 또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여력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보고 물론 네. 이건 당정이 구체적 협의를 통해서 지급 범위와 규모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필요합니다만 이 부분을 바로 선거와 연결시켜서 부당하다고 한다든지 국민의 절박한 현실에 대해서 들여보지 못하고 자꾸 정치적 해석으로 하고 재정의 문제로만 계속한다면 도대체 정부나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예, 예. 추가하면 경제 정책으로 이재명 지사가 이 재난 기본소득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원래 평상시엔 타당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비 유발 효과가 있으니까. 예. 근데 재정 승수라는 게 0.6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만 원을 넣으면 6천 원뿐이 이게 그 승수 유발 효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이번에는 지금 물가 인상 이런 과열 현상이 약간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도 금리를 올리겠다 막 이런 상황인데 그 지금 돈을 푼다. 저는 정부의 금융 정책과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표를 생각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 계속 그 논쟁이 이제 되겠네요. 이재명 후보 내일 선대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꾸려지는 거잖아요. 한 170명 정도 의원은 다 합류가 되고 경선 같이 경쟁 후보들도 선대위 다 들어왔고 어떻게 보이세요? 특히 이낙연 전 총리 측의 캠프 그 관계자 30 의원, 뭐 홍영표 의원들도 다 공동 선대위 맡기로 했나 보죠? 예, 그렇게 내부적으로 아마 곧 발표를 하실 것으로 봅니다만 각 캠프의 주요 인사들이 다 참여를 하시고요. 예. 또 같이 경쟁했던 후보들도 다 선대에 참여하셔서 실제 뭐 그 선대의 체계상으로나 전체 당의 어떤 구조상으로나 원팀이 완성됐다 선대위를 네.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지지자들 일부가 아직 이제 돌아오지 않는 부분은 이제 이 선대위가 떠서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당이 선거를 치르다 보면 점차 이제 회복해 갈 것으로 보고요. 예. 더 이상 원팀 논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국민의힘도 11월 5일 이후에는 원팀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그러면 원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의 원팀 구성을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네. 원팀이 다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팀은 이제 필요 조건이죠. 예. 충분 조건이 그때 62%의 3차 선거인단에서 62%의 국민을 봐야 되는 건데 예. 대장도 이낙연 그때 당시 후보를 그렇죠. 찍었다. 이낙연 지사가 이끄는 국민이 아니었어요. 네. 국민이 이낙연 지사를 그거에 대해서 지지한 것이지 그 말은 뭐냐면 이재명 지사한테 NT를 건 거죠. 이 대장동 사건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게 아직 시정이 안 됐다면 원팀 구성만으로 그 국민들을 다 이끌어 오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사안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태도 내지 입장을 좀 변화시키지 않으면 사실은 원팀 구성이라는 선대위 구성 갖고는 이런 국민적 시각을 다 받아낼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이제 원팀이 안 됐을 때는 이제 계속 당이 어떤 이 갈등과 이 분열을 통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됐고요. 네. 근데 이낙연 후보가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같이 손을 잡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모습을 했을 때는 선대위까지 과연 원팀으로 갈 수 있으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네. 이제 선대위 체제까지 완성이 되니까 이제 다시 내용에 대한 비판을 하고 계신데요. 물론 이게 이제 그 시스템이 선대위 체제가 원팀으로 가져졌다고 해서 예. 이재명 후보로의 이 범여권 지지층이 다 한 번에 결집되는 건 아니고 분명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거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기간 내내 그게 실제 기본 지지층에다가 그 적극적으로 지지 않는 층, 중도층까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결국에 대선에서의 승부고요. 그거는 여야가 막론해서 같이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 부분을 누가 이기느냐가 선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이게 민주당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고요. 국민의 입장에서도 보면 사실 이제 아까 그 얘기했던 지금 공천권 관련 이런 부분이 실제로 갈등 요인으로 잠복해 있거든요. 과거 국민의힘이 2007년 대선 이후에 친이 친박 간의 갈등 때문에 공천 학살 또 진박 뭐 논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예.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은 국민의힘에 내재된 가장 큰 불씨입니다. 예. 이게 던져졌다는 측면에서 이후 원팀에 있어서 걱정하실 부분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아닐까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